자, 봅시다. 유튜브는 세무사 배우 TV라고 있어. 배우 TV. 거기서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할 경우가 틀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는 특별반 강의라고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객관식반 문제풀이반 강의, 그 전에 이제 종합반 강의 이게 있는데 도움이 뭐 안 되게 하겠나마는 아직 들으실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 강의, 대학생들, 아니면 대학원생들 이런 강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뭐 되겠어요. 이거 하고 있었지. 합시다. 어려운 얘기 계속 합시다. 자, 1-7페이지 밑에 이번에 신탁 관련 납세 의무자 원칙은 이제 수탁자다. 밑에 괄호 이번에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칙 수탁자.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 수탁자의 연대 납세 의무 돼 있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정도만. 연대 납세 의무는 뭐냐면 나도 의무가 있고 니도 의무가 있고 그게 연대 납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에 대해서. 채무 전체에 대해서. 자, 다시 밑에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괄호 2번에 오른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한대. 동그라미 2번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대.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죠? 요렇게 기억하면 되네. 알고 봤더니 위탁자가 좌지우지 다 하네. 짓고. 그러면 위탁자한테 납세 의무를 지어야 되겠네. 요 정도. 요 정도. 그치? 이건 거의 뭐 맡긴 수준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네. 그럼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지.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요령이다 그 얘기야. 암기해가는 방법.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메뉴에 별표시 2번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객관식반 할 때 잠깐 그냥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이 있지도 않고 반복되지도 않아. 스트레스 받지 마. 복습할 때 안 봐도 된다고 해요. 제가 강의해 준 거 말고는 보지 마. 그지? 그렇다고 X표 치지 말고 이 책이 제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 책의 용도는 2차까지 목적으로 하는 용도거든. 2차 때는 세무회계라는 책이랑 써머리랑 같이 보면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불필요한 그런 것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만 복습하세요. 저 밑에 3번에 신탁 관련 제2차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 이런 게 있다. 제2차 납세 의무가 뭔데, 물적 납세 의무가 뭔데, 이런 것들은 국세 기본법에서 좀 전문적으로 배울 거고, 물론 1차 때는 수박 거달기시, 2차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은 소개 위주로만 좀 보자. 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경우, 수익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집안.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일 때, 수익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보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세, 강제 징수비를 신탁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진다. 이 납부 의무를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얘기한다. 들어보세요. 세금 신고를 해야 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월 10일? 이렇게 얘기하자.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지. 그치? 안 했어. 안 했다고요? 그럼 이제 가산세가 붙어가는 거야. 가산세는 어떻게 붙냐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가산세가 두 가지야. 어떤 걸 내놔요가 아니고 두 가지 다 내. 전자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전에 바뀌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고. 개정되기 전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불렀거든. 이렇게 불렀어. 그래도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결정이라는 거래.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때린다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때리는데? 고지서를 보내.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에 얼마를 납부해라 해가지고 고지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납부 기한까지도 안 냈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 붙는 건 가산금 이렇게 얘기해. 가산세랑 가산금은 달라. 고지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붙는 게 가산금이라고. 과거 얘기한 거야. 지금은 그 가산금이 납부 지연 가산세에 통합돼 버렸어요. 아무튼 가산금이라는 게 붙어요. 그런데도 계속 안 내고 있어. 안 내고 있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내 재산을 갖다 팔아치워가 경매에 갖다 팔아치워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나눠 붙인다고. 나눠 붙인다는 얘기가 뭔데?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세금 말고 빌린 돈들도 한두 푼도 아니겠지. 네? 건강보도 체납되고 있을 거고 여기저기 은행에 빚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럼 그 재산을 팔아치워가지고 싹 나눠 붙인다고. 그 일련의 절차.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경매 체납 이렇게 경매 팔아치워가지고 나눠 붙이고 이런 절차를 체납 징수 절차 이렇게 표현한다고. 체납 징수 절차. 그 절차를 밟을 때 돈이 들 거 아니야. 그 돈 드는 걸 체납 처분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걸 어느 순화한다고 몇 년 전에 강제 징수 절차, 강제 징수비 이렇게 용어를 바꿔놨어. 이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데서 배워. 그 징수하는 절차 규정을 이제 공부하는 법. 그때 배우게 된다고. 체납 처분 절차, 체납 처분비. 그게 강제 징수 절차, 강제 징수비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됐나요? 그럼 7번 다시. 수탁자한테 이 부가가치세,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시고 납부 의무가 있다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 왜 납부를 안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줄 끝에 부가가치세 강제 징수비 돼 있죠. 그죠? 얘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얘가 안 내고 있어가지고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제 징수비 이런 게 발생을 했대. 그런데 신탁자가 맡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재산을 이제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야. 국세청에서 압류해가지고 팔아치웠는데도 그 세금에 충당이 안 되더래. 네? 왜 충당이 안 될까? 왜 팔아치워도 돈이 안 될까? 얘가 미리 그런 거 알고 돌려놓은 거야. 돈이 나버렸다고. 다른 사람 명의 막 이런 걸로. 그럴 때는 가만 보니까 그동안 이 신탁재산 맡겨놓은 거에서 생긴 수익을 수익자가 받아가고 있었네. 수익자가 신탁자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신탁자 본인일 수도 있어. 본인일 수도 있다고. 내가 수익을 받으면 신탁자 본인이 수익자야. 안 그래? 받아간 게 있었네. 받아간 거 뺏어가겠다는 얘기야.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걸 수익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됐죠? 자, 근데 요건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신탁 설정 이후에 법정 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어야 된다. 신탁과 관련돼 가지고. 당연하지. 신탁 설정 이후에 이 수익자가 수익을 받아서 왔을 거고. 신탁 설정 이전에 발생된 세금을 수익자한테서 빼가면 되겠죠? 그게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됐죠? 자, 그 다음. 법정 기일은 무슨 말입니까? 법정 기일은 어떤 거냐고 봐봐. 자꾸 여기로 가는데 국세 기본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건데 내가 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돈을 떼먹었다.
떼고서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어. 소송을 걸고 내 재산을 이제 압류할 거야. 압류해가지고 팔아치우지. 팔아치운 그 돈을 가지고 네 명이서 나눠 붙이는 게 아니야. 네 명이서 나눠 붙이는 게 아니라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따서 묻는 거야. 내한테 돈을 빌려줘서 나는 채무고 당신들은 채권을 갖고 있잖아. 채권의 날짜를 따지는 거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빌려줬어. 이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 갔어.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빌려줬어. 순서대로 저기 충당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럼 여기는 못 받는 거야.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때 채권은 언제 날짜인데 우선순위 날짜 따질 때 그 날짜를 설정기일이라고 그래요. 설정. 조세 채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세 채권도. 세금도 날짜가 있다고. 우선순위 날짜. 세금의 날짜는 법정기일이라고 얘기해. 법정기일. 그래서 법정기일과 설정기일이 붙어 나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국세기본법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건 무슨 말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빌린 돈만 떼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낸 것도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것도 있고 그리고 법정기일이랑 당신들 설정기일이랑 붙는다고. 뭐가 우선이냐 해가지고. 그런 걸 법정기일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쉽게 못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더 궁금해하지 마. 국세기본법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어려워. 국세기본법이 많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한다고. 왜? 재무회계 개념체계처럼 뭐해? 명쾌하게 탁 안 들어와. 그래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조세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 뭐하니까 견해가 차이가 생긴다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강제징수비도. 그 절차 밟을 때 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것도.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로 되어 있죠. 칠판. 아까 우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가 있었지. 위탁자 신탁자 했잖아. 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가 있었지. 어떤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집에 통제하는 경우, 집 앞대로 다 하는 경우. 그럼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를 했지. 그때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얼마 안 돼. 첫날인데. 그죠? 그죠? 대신에 이런 느낌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느낌? 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그지? 여태까지 진짜 시험 했네. 이런 거 공부하는, 준비하는 시험이었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애가 오르는데. 응? 40몇 시간 공부한 거 그런 거 아니면 되겠어요. 응? 달라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위에부 부가가치세 강제징수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체납했대. 체납했대. 이거 무슨 말인데? 얘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래.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돼. 납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체납돼가지고 압류하고 뭐 이래가지고 체납 처분비도 발생했대. 그럼 원래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랑 체납 처분비를 내야 되는데 얘 재산을 압류했는데 재산이 없는 거야. 압류할 재산이 없어. 왜? 미리 알고 딴 데 다 돌려놨어. 딴 데 다 돌려놨다고. 어디 돌려놨는데? 신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탁자 명의로 돌려놨다고. 그다예요.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 유대인 다음으로 길들이기 힘든 민족이라잖아. 그 똑똑한 머리를 이런 쪽으로 쓴다고. 이런 경우에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돈이 없대. 그럴 때는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알고 봤더니 얘가 지 재산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수탁자 명의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다 돌려놓은 거야. 돌려놓은 거 일부러. 그런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압류해서 얘 세금에 충당해버리겠다고. 그 물건으로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고. 물적 납세 의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날 봐봐. 수익자는 제2차 납세 의무고 수탁자는 물적 납세 의무야. 됐어요? 됐죠? 말 문제 보기 정도 구성할 때 대비만 하면 돼. 됐습니다.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바로 2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 의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특례는 어떻게 해? 바로 3번.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아니 물적 납세 의무도 지금 못하겠는데 특례는 어떻게 해? 그렇지만 조금만 보자. 왜? 못하겠다며. 어차피 맞은 거. 그지? 어차피 먼저 매 맞을 때. 그렇게 하죠. 완벽하게. 오늘 반대 맞고 내일 또 반대 맞고 이러지 말고. 오늘 한 대 맞아버리자. 응? 바로 2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세 등을 징수하려면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됐죠? 그때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봐봐. 얘가 납세의무자인데 얘 재산을 충당해도 부족해. 얘한테 맡기면 신탁재산으로 부족하다고. 그럼 수익자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했잖아. 지운다 했잖아. 그러면 절차 규정으로 얘 관할 세무서장이 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때까지 받아갔던 향유했던 수익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겠다고 충당하겠다고 알려줘야지. 그리고 얘한테 가겠다라고 얘한테도 알려줘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 둘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3번.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수탁자에 대한 고지이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세 등을 징수하려면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수탁자한테 발급해야 돼. 그리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도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얘기라고. 신탁자, 위탁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한테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운다 했잖아. 그러면 얘의 관할 세무서장인 거예요. 얘의 관할 세무서장이 너한테 물건 그 압류하러 간다라고 알려줘야지. 그리고 너가 얘들한테 맡겨놓은 그거에 대해서 압류한다라고 얘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응? 됐죠? 응. 자, 그 다음 고지의 효력 좀 어려워요. 위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 의무자의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포기 또는 이전, 신탁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얘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 지한테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신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탁자한테 명의로 다 돌려놨다고.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얘한테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우겠대.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얘가 뭐 하냐면 내가 그 권리 포기할게. 혹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게. 나쁜 놈 아이가. 그지? 나쁜 놈이지. 그런 경우에도 그걸 압류해서 충당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추징하겠다는 얘기야. 됐죠?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의 승계.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이 얘기야. 이거 물적 납세 의무 충당하려고 고지를 했거든. 고지를 했더니 얘랑 둘이서 짜고 부랴부랴 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수탁자를. 그래도 그대로 승계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맨 밑에 국세 우선의 예외. 신탁 재산에 대하여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하는 경우 국기법상 국세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의 보존,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국세 기본법 때 공부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국세가 우선한다는 얘기야. 국세가 우선한다. 어떤 경우에 국세가 우선하는데요? 방금 같은 경우에 세금만 안 낸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돈 빌려온 것도 있다고. 이럴 때는 국세가 우선을 해. 근데 국세 우선 원칙에 예외되는 규정들이 제법 있어. 어떤 경우냐면 조금만 소개해줄게. 내가 법인채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내가 이제 답이 없어가지고 내 재산을 미리 딴 데로 다 돌렸어. 다 돌려버렸다고. 땅 파가지고 묻어놨고 막 그랬다고. 그걸 발견해낸 거야. 발견해냈으면 그걸 팔아치워가지고 빚에다가 충당을 해야지. 근데 빚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세금 충당을 시켜야 돼.
국세 우선의 원칙이니까 세금 충당을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얘들이 웃는 거야. 얘들이 누군데? 그 회사 직원들. 이 회사 직원들이 임금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퇴직금도 지금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거든. 이거를 먼저 충당해줘. 국세보다도 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3개월치 그리고 퇴직금은 뭐 얼마치 이런 게 있어. 그때 되면 공부할 거야. 그런 거 국세가 우선하는 원칙보다 더 먼저 해주네.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도 그 예외다 그 얘기야. 이 예외는 뭔데? 봐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겨놨잖아. 그리고 얘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가지고 수탁자한테 맡겨놓은 그 물건을 압류하러 오겠대. 근데 이 물건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물건은 자꾸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 거야.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유지비가. 그 유지비 얘가 계속 되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유지해놓은 걸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가지고 국가에서 압류해가 버리고 얘는 가만 앉아서 손해보잖아.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충당해주고 남은 것만 국가에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세보다 이 유지비가 필요비, 유익비가 훨씬 더 우선하네. 그래서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이해 잘 시켜주죠? 이해했으니까 이제 갖고 가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시험 문제에는 제가 이해시켜드린 것처럼 쉬운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고 법조문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법조문을 읽고 내가 한 얘기를 떠올려야 돼요. 이게 그 의미더라.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1차 과목이니까 맞다 틀렸다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렇죠? 2차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차 때는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용기를 드릴게. 어떤 용기? 지금은 안 되지. 그때 되면 다 된다고. 다 된다라는 게 왜 뭐 무슨 뭐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수험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법조문에 은는이가 조사까지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니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 사람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합격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은는이가 조사까지 똑같이 쓴다니까요. 똑같이? 응? 누구 그러고 뭐 큰일 났네. 응? 괜찮다고. 응? 자꾸 읽으면 써진다고. 응? 겁내지 마세요. 응?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정도까지 하니까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고 전문가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응? 그럼 1차 시험은요? 1차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뭔가 전문가라는 느낌까지 받기는 힘들어요. 2차 시험은 진짜 내가 전문가 반열로 올라서고 있구나 준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 만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 공부를 해보세요. 동기부여가 또 됩니다. 재밌습니다. 어려운데 재밌습니다. 1차 시험 때까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1년 준비하면 1차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1년 준비하면 1차 시험 무난하게 합격해요. 됐죠? 근데 1차 시험을 만약에 물 먹어서 한 번 더 한다. 되게 지겹다고 재미없고 전문가가 돼가는 느낌도 아니고 참 힘들다고. 그러니까 딱 1년 바짝 해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사직서 딱 넣고 토요일에 시험 보거든. 그날 저녁에 바로 가다만 떠. 그럼 합격 결과 딱 보고 한 잔 딱 먹고 월요일 아침에 팀장하고 그걸 사실 갖다 뜨면 니 평생 그렇게 살아. 나는 다른 삶을 살 거다. 그렇게 해서 2차 갖고 돼야 돼. 아니면 상상도 하기 싫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2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차 시험 1년 만에 합격하고 그에 같이 2차 시험 합격하는 걸 동차라고 해요. 동차는 신이 점지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2차만 보면 돼요. 그걸 유예 이렇게 해요. 유예. 그래서 유예로 합격하면 이 바닥에서 빨리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예로 합격하면 2년 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수를 또 6개월 받아야 돼.
그럼 이제 3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3년 딱 잡고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직장인들 5년. 왜 5년입니까? 1차가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직장 생활이랑 병행을 하면. 근데 두 번만에 나가서 딱 되면 1차 시험 딱 되면 다시 썼던지. 2차 시험은 다른 거랑 병행이 안 돼요. 학교 생활도 병행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병행이 안 돼요. 근데 1차 시험은 병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고 1차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만두고 1차 시험 준비했거든. 마음이 많이 힘들어. 직장 생활 그만두고 공부를 하면 심적으로 엄청 힘들다고, 컨트롤하기가. 사람이 소속감이 없다라는 게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나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외계인이 들어오면 먼저 잡아 죽인다는 사회의 이여자원 고시생이구나. 이게 한없이 나를 작게 만든다. 근데 강의하면서 내가 느꼈는데 1차 시험은 직장 생활과 병행이 되더라고. 근데 2차는 안 돼요. 팀장이 탈피할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삶을 살래. 넌 평생 썩어라 이렇게. 속으로만 한 100번 얘기해도 되고 작게 얘기해도 되고. 혹시나 실업급여를 해준다더라.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해준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차 때는 또 어렵지만 재밌다 그 얘기예요. 재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2차 때 공부한 게 요 공부가 뭐가 또 메리트가 있냐면 세법은요 이론과 실무 이런 게 없어요. 이론과 실무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무실 직원들이에요. 회계사무실 직원들. 저도 실무 강의를 하거든요. 초창기 때는 회의감을 많이 들었어요. 강의만 끝마치면 집에서 술 먹었다고 와이프한테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뭐가 속상한데? 강사평가서에 보면 저 사람 고시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사람이라더만 너무 이론 위주로 하네. 너무 어려운 것만 얘기하네. 막 이러는 거야. 뭐지? 세법은 그냥 세법인데 이론과 실무 이런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은 뭐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실무가 도대체 뭐지? 3년 정도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과 실무가 뭔데 저가 일할 때 본 적이 있으면 실무야. 일할 때 본 적이 없으면 이론이고. 그게 뭔데?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하는 거야.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회계사무실 직원이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안타깝더라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강의 경력이 제법 쌓여가지고 회계사무실 부산에 이제 있는 직원들 오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리라고. 하더금 할 거냐고. 올해 회계사님, 세무사님이 내가 방금 강의 내용으로 얘기한 그런 업체를 수임해서 당신한테 맡겨라. 이랬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똥줄 빠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론 실무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론과 실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나중에 현업에서 일할 때 그대로 쓰여요.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이수영이 그러잖아. 얼마나 좋을까 이러잖아. 이수영 몰라요? 이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군생활 할 때, 제 헬스 할 때도 이수영 노래를 틀어놓고 헬스를 해가지고 후임들이 되게 싫었어. I believe 이러면서 막 뭐.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별주고 나라 말싸니. 이거 공부해서 그래. 점심 먹을 때 말고 언제 써먹을래? 아니 옹고지신이지 그래. 역사를 알아야지. 그렇지만 일할 때 써먹냐 이거야. 네? 근데 이 부분은 일할 때 그대로 쓰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만에 합격했어. 나는 한번 물 먹어서 4년 만에 합격했어. 그런데 필드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 숙성 기간이 1년 더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힘들지 심적으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뜨게 됐다. 시험을 접고 그래도 쓰인다고. 그래서 괜찮아.
회계세법은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해도 무조건 쓰인다고. 학생들 보면 오매한 학생들이 저는 회계 쪽으로 안 갈 건데요. 세무 쪽으로 안 갈 건데요. 재경 쪽으로 안 갈 건데요. 인사 쪽으로 안 갈 건데요. 그래서 회계 필요 없지 않나요? 어떤 회사에 근무하세요? 업종이? 네? 교직원으로 계세요? 그죠? 회계 필요 없어요? 전표 누가 끊어요? 전표 끊는 거 회계 아니에요? 어떤 부서를 가도 전표 다 끊는다고. 그거 격리부서 회계팀에서 해주는 게 아니야. 각 일선 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전표 끊어가지고 회계팀에 보낸다고. 그럼 회계팀에 보내면 회계팀에서 이거 누구씨 학생했을 때 회계 공부 한 번 안 해봤는가 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한다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오세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바쁜데. 전임자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걸 몰라. 회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디 가든 다 필요해. 어디 가든. 그리고 일반 기업체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크면 클수록 그게 내 힘이야. 힘이라고.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전표 처리를 할 줄 모른다고? 책상에 화장실 옆에가 있겠지. 혹은 없어지면 화장실 옆에가 있으면 다행이지. 없어지는 것보다. 그지? 능력이라고. 회계세법은 어디서든 써요. 어디서든. 아이유가 우리한테 그러잖아.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고. 지금 이 시간은 엄청 의미 있다고. 그죠? 어떤 의미,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라는 걸 한번 느꼈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우와, 어렵네. 다시는 발을 들이면 안 되겠네. 그것도 의미가 있지.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 거라고. 빨리 발을 뺄 수 있게. 도라이 아닙니다. 도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7시간. 어떻게든 쓰인다. 어떻게든.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쓰이니까 드러나. 그렇죠? 대학교에서 일하시는데 전표 처리한다잖아. 전공은 뭡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전공이 경영이면 학교에서 다닐 때 많이 들어봐요. 이거 직장에 어떤 데게 있어요? 유통하는. 가공하는데. 네. 가공하는데. 그 도매로 들어가던가요? 제조로? 도소매로? 네. 그 어떤 부서에 계셨어요? 회계. 또 회계. 아니 전혀 관련 없는 데 없어요? 이거 직장생활 했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사업을 직접 본인 샵으로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직원으로? 그 원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주홍이한테 원가 관리하는 거 배우셨을 거 아니야? 이주홍 세무사님한테 배우셨을 거 아니야? 어디든 쓰인다고. 뒤에는 직장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알바 해봤어요? 알바는 안 해봤어요? 그냥 싫어요. 내가 말을 그런 게. 걸지 말까? 무조건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무조건 없대. 너는 그 계속 학생이었어? 군생활 그 주특기가 뭐였어? 통시통 힘들었어.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많이 무겁지? 저희 랜선을 그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었어? 네, 인터넷선 관리. 그래? 그래? 그럼 군장은 맺겠네? 가끔씩은. 그래? 네, 그래? 땡보직이었어? 그냥 실내에서만 하는 거. 그래? 그래. 잘 알았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의 과세기가 어디든 필요하니까 들어놓으세요. 다른 시험이랑 달라요. 자, 4번의 과세기간 원칙. 자, 1번 과세자 옆에 화살표 봐봐. 개인사업자는 제일 뒤에 파트에서 절차 규정에서 공부할 거야. 그럼 우리는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할 거야. 됐죠? 그럼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는데? 빨리 눈으로 봐봐. 짜증나죠? 뭐가 짜증나는데? 제 자식한테 속았네? 뭘 속았는데? 제 자식이 아까 부가세 신고 1년에 2번 한다 했는데 내가 볼 때 4칸인데 응? 4번을 한다.
자, 봐봐. 1년에 부가세 신고 아까 2번 한다 했죠? 그죠? 1기, 2기. 제가 아까 사실 거짓말 안 했거든요. 거짓말. 1년에 법인은 4번을 내. 그럼 4번이면 기간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분기별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세법을 한다는 것들 무식하게 지금 3개월 분기가 뭔 말이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변태 같은 어려운 말로 바꿔놔. 그게 예정 확정이야.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과세 기간 최종 상환. 이걸 실무적으로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러고 우리 시험에도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것도 예정 확정. 됐어요? 쓸 거 없어. 칠판.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한대? 무조건 다음 달 25일이라니까. 도와주세요. 1기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신고 납부. 4월 25일. 요거는 됐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해요. 다시 1년에 4번 신고하고 1년에 4번 납부해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해요. 다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해요. 미치.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해요. 근데 납부는 4번을 해요. 이때는 신고 납부 알겠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납부하냐 이거야.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줘서 고지서상 금액을 납부를 해요. 이걸 고지납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세금을 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네. 소름 돋네. 어떻게 알고? 작년 하반기 6개월치의 반절을 딱 끊어서 미리 고지를 해요. 그럼 얘는 미리 낸 세금 형태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차감해줘요. 이런 절차 규정은 제일 마지막에 개인 사업자 파트에서 공부할 거예요. 절차 규정 파트에서. 그럼 이 책은 법인 사업자를 전제로 기술을 할 거예요. 즉 부가세 신고 1년에 4번, 납부도 4번. 됐어요? 오늘 며칠이라고 친구야? 4월 12일. 그래서 요거 지금 있는 거예요. 요거. 개인 사업자들 예정 고지서가 이미 4월 10일까지 발부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정 고지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요. 회계사무실. 아니, 회계사무실 절대 없죠. 있어도 없죠. 첫날이니까 없죠. 마지막 날이니까 없죠. 계속 없죠. 없어 진짜. 4월에 뭐 좀 할 게 많아. 부가세 예정 신고도 해야 되고 인정이자 계산한 거 원천세 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되고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네. 괜찮아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런 거 고민하면 돼요. 아직 합격하기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자, 밑에 별표시 1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또 한다. 밑에 별표시 2번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음 달 25일. 다만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폐업 때도 다음 달 25일이야. 됐나요? 자, 이제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졌다는 얘기는 뭔데? 과거의 부가세법 규정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폐업일로부터 25일 하면 오늘을 포함시켜야 되나? 내일부터인가? 이래가지고 사고들이 터졌어. 그래서 골머리 아프다. 무조건 그냥 다음 달 25일로 바꾸자. 그래서 폐업도 다음 달 25일이에요. 자, 지금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멘붕? 폐업했는데? 망했다는 얘긴데? 장사가 안 돼서? 망했는데 무슨 부가세 신고를 해? 궁금하죠? 저 뒤에가 뭐 간주공급 파트에서 공부하게 돼. 폐업했을 때 왜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됐죠? 자꾸 궁금해지죠? 자꾸 다시 오고 싶어진다.
궁금해서. 그죠? 숙제 하나 또 내드릴까? 숙제? 쉬는 시간에 레포트 내줄까? 쉬는 시간? 핸드폰 다 있죠? 쉬는 시간에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하면 안 되는데 검색 엔진의 98%를 차지하는 게 네이버라서 독점은 안 돼. 어디로 검색할까 우리? 프리첼 한번 들어가 볼까? 프리첼? 너무 옛날인가? 네이버 검색창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쳐보세요. 동기부여가 확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야. 배워보식으로 왜 하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세상 만물의 이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남보다 먼저 공부해가지고 점수 먼저 잘 받아가지고 먼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이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도라이는 아니고요. 밑에 가로 보면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입니다. 간이가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겠어요? 1월 25일. 됐죠? 자, 그 밑에 특례 되죠? 특례.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험생들이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하면 어법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사업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러면 또 그럴듯해 보이거든. 세우사님, 이게 국가시험인데 그렇게 꼴짝하게 출제 교수님들 문제를 냅니다. 그죠? 요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문제 틀리면 타격이 좀 큽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공부하고 내일 까먹고, 내일 공부하고 모레 까먹고,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시험 당일날만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면 돼요.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고 시험 끝나자마자 술 퍼먹고 다 까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응? 됐죠? 자, 그 밑에 괄호 안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그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해요.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낼 수가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지? 저 밑에 별표시 1에 동그라미 3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요게 사업 개시일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날. 치킨집이래. 치킨을 튀겨서 팔기 시작한 날. 요게 사업 개시일이야. 됐죠? 자, 이제 독특한 거 보자. 동그라미 1번.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야. 독특하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광업은 파기 시작한 날. 파기 시작한 날. 됐어요? 됐죠? 우리나라에 대륙부이 있니? 그렇죠. 서구가 날란가? 모르겠다. 기획값이 그래도 많이 내려갔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근데 잘못되면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대륙부흥이 웬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위로 올라와서 두 번째 칸에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맨 앞에 부분 어렵다고 거짓말 해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시험 문제 보기 구성하면 당황한다고. 폐업일의 전일 이러면 맞나? 전일인가? 시험장 가서 긴장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안 미치는데요? 완벽하게 하면 안 미친다고.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으면 보기 2번 폐업일의 전일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보기 3번으로 넘어간다고. 어중뛰게 공부하면 아무것도 못 말한다.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퀄리티 높은 시험과 퀄리티가 낮은 시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요거 잠깐만 얘기해 줄게. 계산제 계산기를 두드렸어. 엉터리야. 왜? 계산기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 98.999 소수점이 끝없이다. 엉터리라는 게 느껴져. 보기에도 없어. 보기에. 근데 보기 1번
1, 보기 2번 100, 보기 3번 1000, 보기 4번 10,000. 자, 뭐가 정답이야? 2번 정답이야. 이런 게 수준 낮은 시험. 퀄리티가 높은 시험은 내가 엉터리로 계산한 게 보기에 있어. 다르게 계산했는데 또 엉터리를 했어. 68.6. 요게 보기에 있어. 이게 수준 높은 시험이고 우리 시험이 그래. 엉터리로 계산했을 때 그게 보기에 있어. 보기에 있어. 출제 교수님들이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 다 캐치를 해가지고 그 오답을 낸다. 그래서 특히 회계 같은 문제는 처음에 계산기를 두드려. 계산기를 두드리면 계산기가 이래. 이란다. 환장하는 거지. 계산기를 한 번 더 다시 두드려. 한 번 더 다시 두드리면 점수 나온다. 점수. 근데 보기에 없다. 또 한 번 다시 두드리지. 다시 두드리면 점수는 나오고 보기 3번에 있는데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게 된다. 함정에 빠질 때. 회계는 함정이 한 문제당 2-3개, 세법은 3-4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를 반복 숙달하다 보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형태로 꼬아놓던데, 함정을 파던데, 문제를 읽으면서 그 함정을 2-3개의 함정, 3-4개의 함정을 피해가면 정답이고 합격이야. 그래서 무조건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 동일한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진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특히 회계는 대표적인 문제가 한 문제씩 있거든. 그걸 사진으로 기억하는 거지. 내가 사진으로 기억하려면 집에 가서 스케치북에 볼펜으로 쓰면 잘 안 쓰죠. 스케치북에는. 스케치북 알아요? 스케치북. 요즘 애들도 스케치북 이런 거 그림 그리고 해? 그래? 사생대회 이런 거 가고 그래? 어린이 대공원에? 안 가? 사생대회 가가지고 친구한테 그러잖아. 아이스크림 살 테니까 그림 좀 대신 그려줘라 그런다고. 그럼 얘는 이제 그림을 2개 그리지. 지 그림은 입사 못하고 얘가 나를 대신해서 그려준 그림은 장려상이지. 아, 그런 적 없었어? 나 미술 그래가 그림 상 한 2번 받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상 못 받고 지가 내를 대신 그려준 그림은 상을 고맙더라고. 얘기가 옆길로 빠졌어.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 옆길로 빠졌어요. 또 그림 얘기했지. 그림 스케치북에 네임펜으로 그림은 잘 그리지거든. 네임펜으로 그걸 큰 사이즈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싹 다 써가지고 방에 벽에다 붙여. 어느 순간 많이 숙기 쌓이거든.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왔다 갔다 벽을 자꾸 보게 된다고. 어느 순간 그게 사진으로 기억이 돼, 머릿속에. 그럼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전형적인 문제에 숫자만 갈아 끼우는 거야. 숫자만 갈아 끼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 저는 그 친구들 중에 머리를 바닥에 대자마자 잠드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되게 부러웠거든. 한참 뒤척거리다가 잔다고, 뒤척이다가.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불을 끄면 못 잤어. 불안감 때문에. 불을 끄면 못 잤다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일 때 와이프가 좀 힘들어했어. 불을 끄고 불안해가지고. 그럼 불 켜고 잘 거 아니야. 들어누워가지고 한참 뒤척이다가 천장에 붙여놨었어. 천장에. 전화사채, 신주유수거부 사채, 주식기준보상, 스탁옵션 이런 거. 큰 거 사이즈 문제. 네임펜으로 그려가지고 붙여놓는 거지. 그럼 어느 순간 이걸 붙이다 보면 스케치북이 좀 아쉽다, 작아가지고. 작아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그럼 성이 안 차면 이제 뭘 하게 되는데? 화이트보드를 사게 된다, 집에. 큰 거. 화이트보드에다가 매일매일 문제 바꾸면서 한 문제씩 풀어놓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왔다 갔다 보는 거야. 전화사채, 오늘 전화사채 왔다 갔다. 오늘 신주수구 사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하다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 고등학교 때 고3 내내 짝이 전교 1등이라 했잖아. 내가 얘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수학밖에 없었어. 수학밖에. 그러니까 얘가 한 개 실수하면 내가 수학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자꾸 오기가 생겨 수학만 자꾸 더 보는 거지. 그럼 얘가 나를 자꾸 건드려. 일본의 수학 경시대회 문제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혼자 끙끙대. 뭐. 다 가르쳐줄까? 외워야 말한다고. 아니 좀 더 있어봐. 그럼 문학 시간에 이제 막 혼자 풀고 있는 거야. 문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막 혼자 국사 시간 막 풀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그때 반장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 그러면 이제 야자 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 반장 앞에 나와. 떠드는 애들 이름 써라. 떠드는 소리 들리는데 이름 안 쓰지 있으면 네가 맞는다 이러잖아. 나 앞에 교탁 앞에 서잖아. 그치? 교탁 앞에 서면 나 수학 문제 이거 풀었다고 치마를 막 했으면서 크니까 좋잖아. 한눈에 들어오더라. 한눈에.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스케치북에 쓰다가 화이트보드를 사야 되겠다 싶어. 화이트보드 사자. 화이트보드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이 팍팍 올라가. 팍팍 올라가. 근데 괜찮더라고. 양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매직으로 오늘은 전화사치 문제 쫙 풀세트 풀어놔놓고 왔다 갔다 하고 신주소리 그게 엄청 강력하더라. 응? 제가 이런 얘기를 해마다 해줘. 해마다. 왜? 이래 얘기를 해줬는데 신으셔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쩌라는 소리야. 그러고 떨어지고 나면 막 와서 울어. 그럼 내가 그런다고 혹시 스케치북에 그래서 붙여보려 했는데 해봤어요? 해본 적 없대. 근데 왜 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거야? 시기인 대로 해보지도 않았어. 그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멱살잡이 하러 와. 내가 막 종이짝처럼 흔들려줄게. 종이짝처럼 흔들려줄게. 시기인 대로 해보지도 않고 떨어졌다고. 와가지고 울고. 여자애들이 1시간 동안 우리 와이프가 그 장면을 보면 머리치 잡히지 않겠어? 응? 학원에 오기도 싫대. 꼴도 보기 싫대. 이 앞에 커피숍에 와달래. 그래 여기 엔젤리너스 아니면 여기 투썸 플레이스 딱 가지. 그럼 나 앉아있고 저쪽에서 탁 들어오는데 내랑 눈이 마주치잖아. 마주치자마자 울기 시작하면서 와가지고 엎드려 운다. 엎드려 운다. 여자애가 우리 와이프가 보면 얼마나 뭐야.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한둘이 아니니까 시간을 보니까 5분만 있으면 일어나야 된다. 수업 가야 되거든. 그만 올래? 아니면 이거 더 있을래? 일단 5분 뒤면 간다. 그래서 그친다. 그럼 내가 뭐 얘한테 딱 해줄 말은 없고 하나만 얘기할게. 뭐요? 내 요즘에 안 그런데 너희 부모님 눈에는 네가 학교 가든 떨어질 때는 다 예뻐. 또 막 계속 웃자고. 나 이제 갈게. 해보고 군소를 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스케치북 얼마에서 네임펜 얼마에서 회사 네임펜 딱 받아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회사 총무팀에 얘기해요. 스케치북 좀 사야 될 것 같다고. 일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컴퓨터 그 저기 바탕화면에 메모지 띄워가지고 하늘색으로 바꿔가지고 글자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세포 공부하고 정리 쫙 해놔놓고 하루 종일 그 화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네이터 하지 말고 그거 보고 있으면 돼. 응? 그런 게 귀찮으면 그 보안 핀가 그거 있잖아. 필름. 그럼 뭐 각도가 직각이 아니면 안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창에다 딱 띄워놓고 보는 거지. 응? 니는 어떻게 했는데? 직장생활 그만두기 직전에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급에게는 떼고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근데 하루에 2시간이 안 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아싸 오늘 칼퇴근이네. 가서 이제 강의 몇 개 볼 수 있겠네. 오잖아. 집에 오면 숙소에 오면 일단 깨끗이 씻고 공부를 할까? 샤워를 싹 한다고. 샤워를 싹 하고 딱 앉잖아. 앉으면 시간이 김밥이라도 사다 놓을까 미리. 강의 듣다 보면 중간에 끊기가 그런데 김밥을 사오지. 배가 고프다고 묻기 시작하지. 먹을 때는 좀 쉴까? 텔레비를 잠깐 틀지. 텔레비를. 그러면 이제 두 눈 모습 보기 시작하지. 그지? 눈을 한번 감았다 떴는데 아침이지. 그치? 세상에. 요번 주 주말에 별일이 없네. 집에 안 내려가네. 요번 주 주말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경조사가 있네. 회사에. 정부님이 출근하라네 주말에. 직장인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회사에 일찍 가서 어제 동영상 강의 때 본 그 파트를 복사를 막 떴어.
복사를 떠가지고 키보드 밑에 깔아놨어. 키보드 밑에 깔아놓고 네이트온 좀 하다가 그거 좀 보다가 네이트온 좀 하다가 그거 좀 보다가 일은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뭐 어쩌겠어. 자, 돌아갑시다. 자, 마지막 가지가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표에. 그죠? 요거는 남겨두자고요. 제일 뒤에 가지가세 파트 할 때 이 페이지를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넘어가.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별표시 2번에 폐업일. 그럼 폐업일은 도대체 언제냐 이거야. 언제냐. 동그라미 3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요게 폐업일이다. 됐죠?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일이 폐업일이라고 해. 됐죠?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 동그라미 1, 2번은 합병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개념이 세야 이해가 된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동그라미 4번.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 영역에 공급 실적이 없는 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면 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 개시를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미리 낼 수가 있다고. 미리 낼 수가 있어요. 미리 내놨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가정을 할게. 안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했어. 그럼 나는 장사를 시작해봐야 꼬라박을 게 뻔해.